세계사를 움직인 대표적인 상품들은 무엇일까요? 소금, 향신료 등 그 상품들은 의식주와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그 상품들이 역사를 움직인 힘은 대단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소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인체에도 인간의 삶에도 꼭 필요한 소금이 지금은 지천이지만 예전에는 무척 귀했습니다. 소금은 세계사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담당해냈습니다. 이제 세계사를 움직인 소금 전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소금. 고대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금을 얻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소금을 가진 자는 돈과 권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대 동서양 제국들의 역사도 소금과 관계가 많다. 로마가 소금으로 일어났고 중국 진시황의 천하통일 사업도 소금 덕에 가능할 수 있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는 생산이 최초의 제조업이었다. 당시는 소금이 귀해 이윤이 높아 대부분 권력자의 전매품이었다. 소금이 흔해진 것은 최근에 들어와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천일염 제조 방식이 도입된 것은 1907년으로 인천 주안염전에서 최초의 천일염이 선을 보였다. 그 뒤 소금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것은 1955년이고 소금의 전매제도가 해제된 것은 1962년이었다. 아기가 자라는 엄마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과 같다. 소금물이 아니라면 아기는 안전하게 자랄 수 없다. 사람은 소금물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나서도 소금이 중요하다. 사람의 혈액이 0.9%의 염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인간은 하루 평균 10 내지 15g 정도의 소금을 매일 섭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탈수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 별의별 암이 다 있지만 심장암은 없다.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 심장은 소금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심장을 염통이라고 불렀다. 소금통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소금을 얻기 위한 노력은 태초부터 치열했다. 이미 선사시대에 소금이 산출되는 소금호수 그리고 소금바위가 있는 장소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산간에 사는 수련민이나 내륙의 농경민들은 그들이 잡은 짐승이나 농산물을 소금과 교환하기 위해 소금 산지에 모이게 되었다. 그 결과 소금을 얻기 위한 시장과 교역로가 발달했다. 소금은 옛날부터 육류의 부패를 방지하고 인간의 건강과 정력을 유지하는 식품으로 여겨졌다. 또한 신비한 의미가 부여되어 청정과 신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고대 근동에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신생아의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피부를 단단히 하도록 하고 병균으로부터 보호했다. 또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만들 때 시체를 일주일 동안 소금물에 담갔다. 유대인들은 예배 때 소금을 신에게 바쳤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짐승의 고기는 소금으로 짜게 했다. 이런 풍습은 그리스나 로마에도 있었다. 또한 소금이 물건의 부패를 방지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 해서 고대인은 소금을 변함없는 우정, 성실, 맹세의 상징으로 여겼다. 성경의 소금의 맹세는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아라비는 함께 소금을 먹은 사람을 친구로 여기는 풍속이 있다. 이들은 소금을 더불어 먹음으로써 약속이나 계약의 신성을 보증했다. 아랍뿐 아니라 중세 유럽에서도 귀한 손님이 오면 소금으로 조리한 음식을 대접하며 그 앞에 소금 그릇을 놓았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배신자 유다가 돈주머니를 움켜쥐고 있고 그 앞에 소금 그릇이 엎어진 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다가 예수와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리라는 것을 엎어져 있는 소금으로 상징한 것이다. 소금은 기독교에서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불변의 약속을 상징해 세례 때 소금을 썼던 때도 있었다.
아프리카 내륙에서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소금 무역이 계속되고 있다. 소금은 흰색의 금이라 불리며 같은 양의 황금과 맞교환될 정도로 비쌌다. 고대 그리스인은 소금으로 노예를 샀다. 옛날에는 소금을 얻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딸을 판 예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점차 소금이 화폐 노릇도 했다. 그 무렵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들의 3대 교육 품목은 소금, 황금, 노예였다. 실제 12세기에는 소금이 가나에서 금값으로 교환되기도 했으며 노예 한 명이 그의 발 크기만한 소금판과 맞교환되기도 했다. 중세에는 4만 마리의 낙타로 구성된 대규모 대상들이 무려 한 달 동안 806km를 걸어 소금을 수송하기도 했다. 14세기 초 프랑스 왕실은 소금 전매를 통해 수익의 3분의 1을 왕실 소유로 삼았고 이 소금을 제네바까지 공급했다. 제네바와 베네치아는 중세 소금 교역을 놓고 전쟁까지 불사했다. 그만큼 수익이 컸던 장사였다. 당시 해적들이 주로 노렸던 곳도 소금배였다. 암염강이 발견되어 동유럽 소금의 유통지가 된 짤츠부르크는 이름 자체가 소금성이라는 뜻이다. 이곳의 영주인 주교와 독일 황제 사이에 소금 독점을 위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 중국에서 본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담아냈다. 소금 언덕으로 며칠간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들, 중국 황제가 소금으로 세수를 거두는 방법, 중국의 제염법 등은 소금 매매를 좋은 돈벌이로 여기고 있던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 폴로에게 관심의 대상이었을 게 분명하다. 신대륙 아메리카의 역사는 소금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스페인과 영국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소금 각축전을 벌였고 인디언, 잉카, 아즈텍, 마야 문명의 통치권은 곧 소금의 지배권을 의미했다. 식민지 반란, 즉 미국의 독립전쟁에 영국은 소금 봉쇄로 맞섰다. 북미의 소금 투쟁의 역사는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대포는 남부의 소금 공장을 조준했다. 남부군은 소금 제조업자들의 병력을 면제해야 했고 소금 공장은 탈영병들로 넘쳐났다. 남부연맹은 소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베네치아와 소금 전쟁. 베네치아는 훈족의 왕 아틸라의 침공으로 생겨났다. 워낙 기세가 맹렬해 그 누구도 저지할 수 없었다. 아시아 흉노의 후예로 유목민족인 그들은 초원의 먹거리가 모자라면 약탈과 정복전쟁으로 먹고 살았다. 이는 중세의 전형적인 부의 획득 수단이었다. 452년 훈족은 이탈리아를 침입해 파죽지세로 7개 도시를 휩쓸었다. 그 무렵 베네치아 주변 베네토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훈족의 공격에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었다. 그들은 항복하더라도 학살당할 것 같은 공포에 떨었다. 그 일대는 바다로 흘러가는 몇 개의 하천에 의해 생긴 평야지대로 멀리 있는 산으로 달아나려고 해도 그곳에 당도하기 전에 붙잡힐 것 같았다. 아픈 바다였다. 그런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갈대가 전면에 우거져 있는 갯벌이었다. 갯벌로 도망가 섬에 숨는 길만이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그 갯벌을 지나 섬으로 피난 갔다. 훈족은 유목민족인 흉노족의 일파로 바다하고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다. 말을 타고 바다를 건너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다. 예상대로 섬은 건드리지 않았다. 훈족의 기마대들은 말이 늪지대에 빠져 더 이상 난민을 추격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로마인들은 무사히 섬에 도착해 베니에티암이라고 외쳤는데 베네치아라는 도시 이름은 여기서 유래했다. 원래 베네치아는 소코에서 나는 숭어와 장어, 소금 이외에는 별 생산물이 없었다. 그러다 소금이 큰 효자 노릇을 하게 된다. 6세기까지만 해도 어촌이었던 베네치아는
7세기 이후 해수면이 내려가 소금 생산에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다.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1m 이상 낮았다. 7세기와 9세기 사이에 베네치아에서 오늘날과 같은 천일염 제조 기술이 발명되었다. 여러 개의 염전을 만들고 펌프와 수문을 이용해서 바닷물의 염도가 점점 높아지면 다음 단계의 염전으로 보내는 방식이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 그 무렵 중국은 바닷물을 토기에 놓고 불을 지펴 소금을 생산할 때였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계흙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키고 설해질로 염도를 높인 후 마지막에 가마솥에 놓고 끓여 자염을 만들었다. 중국보다는 앞선 기술이었다. 문제는 바닷물을 끓이는 소금 가마에 쓰는 연료였다. 조선시대 내내 목재 말고는 마땅한 연료를 구하지 못했다. 때문에 염전 주인은 민둥산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에 천일염 제조 기술이 들어온 것은 불과 한 세기 전의 일이다. 일제는 1907년 인천 주안에 처음으로 천일염 염전 시험장을 설치했다. 베네치아 천일염 제조 방식이 오늘날 우리나라 염전에서 쓰는 방법이다. 베네치아는 귀한 소금 독점을 기반으로 배를 만들어 바다로 나갔다. 베네치아의 유일한 희망은 바다를 통한 대외 교역이었다. 게다가 베네치아는 대단한 지리적 장점을 갖고 있었다. 아드리아해 안쪽에 위치한 베네치아는 해적들로부터 비교적 쉽게 방어할 수 있으면서도 바다를 통해서 레반트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가져간 소금은 고가의 동방 물건들과 교환되었다. 당시 가장 큰 교역 물품인 목재와 노예를 갖고 중개무역도 했다. 게다가 내륙과 연결되는 해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강의 지류들이 베네치아를 물류 중심지로 만들었다. 해상 교역으로 가져온 물자들을 수상 교통을 이용해 이탈리아 내륙과 교역을 했다. 해상 교역의 성황으로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와 비잔틴의 통치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동맹 상대자가 되었다. 베네치아는 당시의 세계 수도이자 수공업의 본거지인 비잔틴, 발칸반도의 슬라브 세계, 그리고 서방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기막힌 위치에 있었다. 베네치아는 자체 생산 물품인 소금 절임 생선과 함께 동방과 북아프리카에서 수입한 향로와 직물도 중개 수출했다. 그 외에도 금속 제품과 노예, 목재 등을 동방으로 수출했다. 베네치아는 알프스의 여러 협로와 연결된 오스트리아, 독일과도 가까워 중개무역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로써 7세기 중엽 이슬람의 지중해 장악으로 침체되었던 중세 유럽의 경제가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0세기경부터 베네치아는 아드리아 해안가 염전에서 대량으로 만든 천일염을 알프스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베네치아 공화국 시민들에게는 절반 가격에 파는 가격 차별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로마가 썼던 수법이었다. 당시 소금을 팔아 유대인들이 중국으로 들여온 비단은 한 필당 금 한 덩어리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렇게 동방무역이 번성하자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유대인들은 유럽 대륙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을 불러들였다. 유대인들이 베네치아로 몰려들면서 무역업 이외에도 무직물, 유리제품, 가죽제품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독일 광산에 은이 유입되었고 이 길을 따라 동방 물건이 북유럽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소금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베네치아인들은 소금 채취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 후에는 이탈리아 여러 도시 국가들에게 독점적 계약을 강요하는가 하면 13세기에는 소금세를 거두었다. 염전이 있는 곳에서는 소금의 독점권을 둘러싼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 베네치아와 제네바는 소금 확보를 위해 120년 동안 으르렁거렸다. 강력한 해상무역의 맞수인 제네바 공화국과 베네치아 공화국은
1250년부터 약 120년간에 걸쳐 4차례의 전쟁을 치렀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결국 1380년 베네치아와 제네바는 지중해 소금의 독점권을 두고 다시 맞붙었고 승리한 베네치아는 이후 100년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렸다. 14, 15세기에는 베네치아 해안의 해수면이 올라와 자체적으로는 소금 생산이 거의 안 되었다. 그러자 베네치아는 주변 아드리아 연안과 키프로스 및 북부 아프리카의 소금을 독점해 이를 유럽 대륙과 동방에 내다 팔았다. 이를 통해 동방 무역도 독점해 중세 유럽 최강국 중 하나가 되었다. 제네바와 피사의 기독교 상인들은 영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꺼리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종교적 적대자인 이슬람 교도들과 상거래를 거부했다. 이 틈에 유대인들은 어부지리를 얻어 동방 무역을 독점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소금 전쟁은 역사에 여러 차례 기록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일어났던 1611년의 소금 전쟁도 빠질 수 없다. 짤츠부르크는 오스트리아 영토가 된 1816년 전까지는 대주교들이 통치하던 독립주권을 가진 도시국가였다. 8세기에 주교청이 설치된 후 교회령이 되어 카톨릭 주교가 통치했다. 이후 바바리아를 관장하는 대교구가 되었다. 최초의 주교인 루퍼트 주교는 7세기 후반에 고대 켈트족 소금 광산들을 부활시켜 염세 수입으로 이름 그대로 소금성인 짤츠부르크를 건설했다. 건국 초기에는 독일 제후의 침략을 분쇄하며 소금 산지를 잘 지켜냈다. 11세기에 게브하르트 대주교는 독일 제후의 침략을 대비해 산 위에 큰 성을 지었다. 17세기 볼프 디트리 대주교는 소금 광산들, 특히 뉘른베르크 소금의 판매가를 대폭 낮춤으로써 소금 시장을 지배하려 했다. 한동안 디트리 대주교는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고 그 일부로 짤츠부르크에 웅장한 바로크식 건물을 건설했다. 바이에르는 보복 차원에서 짤츠부르크와의 거래를 금했으며 이것은 결국 소금 전쟁으로 이어졌다. 디트리 대주교와 독일 바이에른 막시밀리안 1세 사이에서 일어난 이 전쟁은 막시밀리안 1세가 2만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짤츠부르크로 쳐들어가면서 시작했다. 이렇게 빠르게 쳐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볼프 디트리 주교는 놀라 도망쳤다. 싸워보지도 못했던 대주교는 1611년 10월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대주교직에서 해직되어 죽을 때까지 성에 감금당했다. 그 외에도 소금 쟁탈 전쟁은 많았다. 기원전 58년에서 51년 로마의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 전쟁 당시 스페인과 소금 분쟁이 있었다. 우리 삼국시대에도 소금 분쟁이 있었다. 680년 신라와 당나라 간에도 서해안 염전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이 있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의 신교도 전쟁 역시 이베리아 반도의 주요 소금 생산지를 봉쇄한 것이 이유가 됐다. 미국 독립혁명 기간의 소금 부족은 유럽과 서인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금을 영국이 막은 데서 비롯되었다. 영국이 식민지 주민을 강하게 통제하고자 뉴저지 해안 제염소를 폐쇄하고 수입되는 소금에 높은 가격을 매겼던 것이다. 미국 남북전쟁 기간 중 1864년 북군이 버지니아주 소금 산지인 솔투비를 점령한 사건은 남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890년대 칠레와 페루 간 태평양 전쟁은 안데스 산맥의 아면산 쟁탈전이었으며 1893년 미국 기병대와 인디언 수족 사이의 로키 산맥 소금산 쟁탈 전쟁이 있었다. 농민 봉기와 폭동의 원인 소금. 9세기 당나라 말기 황소의 난이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황소를 비롯한 난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소금을 싸게 밀매하던 소금 상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전매제도를 악용해 왕이 소금값을 과도하게 올리려 할 때 소금 밀매업자들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밀매업자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소금보다 질 좋은 소금을 반값에 판매했다. 정부는 이런 자들을 잡아 한 섬 이상 거래한 자는 사형, 한 말 이상 거래한 자에게는 태형을 가했지만 결코 이를 없애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소금 산지가 일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독점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부가 보장되었다. 소금을 쟁탈하기 위해 전쟁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한무제 이후 정부에서는 소금을 전매하여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있었다. 당시 사적인 소금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했다. 소금을 밀매하는 자는 왼쪽 발가락을 자르는 형벌을 받았다. 당나라도 안사의 난 이후 소금 전매에 의존해 극심한 재정난을 타개하고자 했다. 실제 소금 전매 수입은 총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매 이전에는 한 말에 10전 하던 소금값이 110전으로 오르더니 급기야 300전에 달했다. 소금이 생존의 필수품인 이상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들이었다. 안사의 난 이후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당의 궁중에서는 독버섯처럼 황간들의 세력이 자라나 허약한 황실을 쥐고 흔들었다. 황제는 이들에 의해 세워지고 패해졌다. 그 속에서 농민들은 거의 목불인견의 참상을 보였다. 살 길이 막힌 농민들은 포악한 관리들을 습격해 울분을 표시하거나 부유층의 물산을 약탈하는 등 산발적인 저항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이를 전국적 봉기로 이끌어내는데 소금 밀매 조직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관에서 주도하는 전매제의 소금값이 급등하게 되면 자연히 암거래가 생겨난다. 정부는 이들을 추적해 사형 등 중형으로 가혹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소금 밀매 조직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위책을 찾아 무장 봉기의 길에 나서게 된다. 황소는 과거에 합격해 관리가 되고자 했으나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하자 소금 장사를 시작했다. 그 뒤 875년 소금 밀매상 왕선지가 일으킨 반란에 호응해 군사를 일으켰다. 가는 곳마다 관군을 무찔러 강남 일대를 장악했다. 880년에는 양쯔강과 로양을 점령했다. 빈농가 유민들을 끌어들여 힘을 키운 이들은 당시 수도 장안을 일시에 점령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귀족과 관료들에게 큰 타격을 줌으로써 당나라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명나라 때는 만리장성 변방창고에 군량을 대주는 거상들에게 관염 판매 허가증을 내주었다. 허가증 발급만으로도 만리장성 수비에 필요한 막대한 군비를 조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12, 13세기 프로방스에서 소금의 원가는 45kg당 4푼도 채 가지 않았다. 하지만 소금세의 증가와 염장 청어의 대량 생산으로 1630년에는 소금 가격이 생산비의 14배로 뛰었다. 특히 프랑스의 염세인 가벨은 앙싱 레짐의 대표적인 봉건적 악재로 손꼽히며 흔히 프랑스 혁명의 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국가가 한번 돈맛을 알게 되자 소금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그 가격 구성의 대부분은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차지했다. 1710년에는 소금 가격이 생산비의 140배까지 치솟았다. 자연히 농민들이 비싼 염세에 항의하며 암거래에 가담하고 국가가 이를 잔인하게 억압하는 일이 벌어졌다. 불공정 세금, 암거래, 억압의 악순환은 농민봉기를 자초하기에 이른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의 발발도 귀족에게는 염세를 면제해주고 일반 백성에게는 이를 과도하게 부과한 것이 한 원인이었다. 프랑스의 가벨은 단순한 염세가 아니었다. 왕이 정한 가격대로 모든 남성, 여성, 8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소금을 사야 하는 제도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가벨의 세율과 할당량을 올릴 수 있었다. 가벨이 가장 심했을 때는 소금 원가의 20배가 넘는 금액이 책정되었다. 소금 암거래를 하다 잡히면 200리브르의 벌금형을 받았다. 200리브르는 일반 노동자의 1년 수입이었다. 이 벌금을 낼 수 없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채용을 면치 못했다. 형리는 죄인을 넘겨받아 옷을 허리까지 벗겨 대로를 따라 끌고 다니다 매질한 다음 광장에서 그의 오른쪽 어깨에 달군 쇠로 대문자 지혜의 낙인을 찍을 것을 명한다는 것이 최종 판결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지는 갤리선을 가리킨다. 다음에 걸리면 갤리선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시 갤리선 노수의 3분의 1이 가벨 위반자들이었다. 소금세 가벨은 프랑스 혁명 중인 1790년 폐지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1805년 나폴레옹이 군비 마련을 위해 다시 부활시켰다. 프랑스에서 최종적으로 가벨이 폐지된 것은 1946년이다. 그만큼 소금은 권력자의 중요한 세금원이자 마찰의 쟁점이었다. 1825년 영국은 염세를 폐지한 최초의 국가이다. 수세기 동안 징수한 염세에 노동자 계급이 분노했기 때문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걸 영국 정부가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으로 알려졌지만 한편으론 화학혁명이기도 했다. 섬유산업, 염색, 비누제조, 유리제조, 유업, 철강산업, 무두질, 제지업, 양조산업 등에 대한 수요 때문에 화학물질을 대량 생산할 필요성이 생겼다. 소금은 방부제나 조미료로서의 중요성보다 화학물질 제조 공정에 필요한 물질로서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졌다. 때문에 각종 제조업자들과 공장 소유주들은 염세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정부에 가했다. 소금이 영국 산업 번영의 핵심 원료라는 인식을 정부가 하자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그토록 원했던 염세 폐지가 실현되었다. 영국은 본토의 염세는 폐지했지만 식민지의 염세는 폐지하지 않았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이 부과한 염세에 반대하기 시작하면서 염세는 인도에서 식민지 압제의 상징이 되었다. 인도의 염세는 세금 이상의 것이었다. 이미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정복자들이 터득한 바와 같이 소금 공급의 통제는 정치적 경제적 통제를 의미했다. 정부의 인허가 없는 소금 생산이나 판매는 범법 행위로 규정되었다. 석호 주변에 자연 중발로 생성된 소금을 채취하는 것조차 불법이었다. 소금은 영국이 정한 가격으로 영국 정부가 지정한 중개상을 통해서만 구입해야 했다. 인도인의 식단은 주로 채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중 날씨가 무더워 땀으로 인한 체내 염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인도인에게 소금 섭취는 매우 중요했다. 식민 통치를 받게 되면서 인도인들은 거의 공짜로 채취하거나 생산할 수 있었던 소금을 돈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1856년 인도에서 영국이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이에 반발해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영국이 자국 시민들에게 염세를 폐지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1923년, 인도의 염세는 오히려 2배나 올라 있었다. 그 뒤 1930년에 일어난 간디의 무저항 운동은 소금 때문에 시작되었다. 영국 정부에서 인도의 소금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올리자 간디는 염세가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이른바 소금 행진을 시작했다. 간디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나라를 가로질러 행진하자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란의 불씨가 터졌다. 소금의 위대한 변신이었다. 1930년 4월 6일 간디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3주 동안 400km를 걸어 바닷가에 도착한 후 거친 소금을 한 줌 집어들었다.
머나먼 길을 걸어 바닷가에서 소금 한 줌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간디의 소금 행진은 조국 독립을 상징했다. 이는 수많은 인도인들의 동참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의 승리였다. 소금은 이렇게 인도의 역사를 바꾸는 데 중요한 촉매 역할을 했다. 소금으로 본 중국사. 중국에서는 기원전 6000년 북방 샹시 지방의 원총호에서 소금 채취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는 소금을 생산했는데 가장 오래된 소금 생산지는 스촨 지방이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이때부터 벌써 채소를 소금에 절여 먹었다. 기원전 27세기에 제상 쑥사씨가 처음으로 바닷물을 항아리에 넣고 끓여 소금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있다. 훗날 로마 제국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기원전 23세기 우임금이 세운 하나라에서도 중요한 치수 정책의 하나가 염전 관리였다. 하나라의 시조인 우임금이 황실에서 쓰는 소금은 산둥 지방의 소금으로 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로 중국에서는 바레만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최고로 여긴다. 당시 이곳은 고조선의 영토였다. 바레만에서 만들어진 소금은 우리나라 전통 소금 생산 방식에 따라 만든 자염으로 불순물이 적어 쓴맛이 안 났고 오히려 약간 단맛이 났기 때문이다. 중국 고문헌 상서의 은나라대에 이미 조미료로서 소금이 사용되었다고 기술되고 있다. 주나라의 주례에는 소금을 관리하는 여민이라는 관직이 보인다. 양리학에 대한 오랜 문헌인 본초 강목에는 천일염과 암염이 기술되어 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가 소금 전매제로 번영을 누렸다. 제나라의 소금 산업 발전에 관해서는 사마천의 사기에 언급되고 있다. 사마천은 제나라를 세운 태공 여상, 곧 강태공이 소금과 생선 교역이 큰 이익이 된다고 보았으며 백성들에게 교역을 장려해 제나라가 거대한 국가로 발전했다고 썼다. 기원전 7세기의 일이다. 기원전 450년경에 철제솥에 소금물을 담아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후 2000년간 주된 제염 기술이 된다. 그리고 기원전 252년에는 중국 스촨 지방의 수령이 세계 최초로 염정을 파는 굴착 기술을 개발해 천연가스가 함께 발견되기도 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도 국가가 부강하려면 먼저 경제가 튼튼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다방면에 경제 부흥 정책을 썼다. 특히 소금 교역 수입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표준화해 대량 생산했다. 그는 소금과 철의 전매 수입으로 통일 자금을 비축해 마침내 통일에 성공한다. 그는 통일 후에도 소금과 철을 독점해 이전 시대에 비해 20배의 이윤을 남겼다.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 중국의 도로망 확대는 물론 만리장성과 아방궁 등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또 사마천은 기원전 154년 오나라의 왕 유비도 동전을 대량으로 주조하고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생산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도 거대한 부와 번영을 누렸다고 쓰고 있다. 기원전 119년에는 한무제가 철, 술과 함께 소금을 전매품으로 묶었다. 한무제는 소금 행정인인 염정과 함께 소금을 만드는 철제 도구들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어 바닥난 국고를 보충하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 소금염이라는 한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왼쪽 윗부분은 신하, 오른쪽 윗부분은 소금물, 그리고 아래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소금은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한자이다. 서기 208년 중국에서는 조조, 손권, 유비가 자엉을 겨루는 삼국시대가 시작된다. 이 가운데 유비의 총나라는 대부분이 산간 지역이고 인구도 적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불리했다. 더구나 바다에 접하지 않아 소금을 구할 수 없었다. 북으로는 조조의 위나라가
동으로는 오나라의 송건이 맡고 있었고 남쪽은 베트남 밀림이었다. 그러나 소금을 구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법.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이때 총나라 사람들이 쓴 방법은 지하 염수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땅속을 깊이 파면 지하수가 나오고 더 깊이 파면 염수층이 나온다. 이 염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하로 1km 이상을 파들어가야 했다. 지하 1km를 파내려가는 데는 고도의 시추술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1.5km까지 파내려가는 것은 예사였다고 한다. 마침 제철업의 발달로 다양한 도구가 있어 이것이 가능했다. 이때 파이프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이미 중국은 기원전 4세기경부터 이런 시추술로 염수를 끌어올려 큰 솥에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지하에서 소금을 캐낸 것이다. 더구나 중국인들은 그 과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도 발견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대나무로 만든 파이프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시키기도 했다. 3세기 중국 수찬지방에서는 가스불로 소금물이 든 철제 항아리를 달구어 소금을 생산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천연가스 사용이라고 전해진다.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다단계 천일제염법이 개발되어 순도 95% 이상의 소금이 대량 생산되었다. 소금 전매는 여러 차례 제정과 폐지를 반복하다 8세기 중반 당나라 숙종 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다. 19세기 중반에 중국은 소금이 모자라자 깊은 땅속에 있는 소금을 캐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소금을 캐내기 위해 땅속에 구멍을 뚫는 시추 기술이 발전했다. 이는 훗날 미국의 석유 시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렇듯 중국에서도 소금이 역사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흔적이 도처에 언급되어 있다.